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2주 됐는데 양자수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양자수는 불연속적인 개념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연속적인 개념에서 좀 벗어나. 그래서 1과 2 사이에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불연속적인 개념이야. 알았지? 그렇다면 주양자수나 부양자수나 자기양자수나 스핀양자수나 모두가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그 지난 시간 끝부분에 뭐 했었죠? 이 슈레딩거 방정식 있잖아. 여기서 전자를 나타내주는 뭐가 있냐 그러면 확률 관계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관계식에다 뭘 대입하냐면 지금 이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얘를 대입해가지고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딱 내리면 컴퓨터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옛날 그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거든. 집 한 채만한 컴퓨터야. 집 한 채가 컴퓨터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 이게 더 좋아. 옛날 거보다.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딱 명령을 내리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한 뭐 밤새도록 계산합니다. 컴퓨터가. 밤새 계산해가지고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점을 찍어 놓은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오비탈이야. 네 번째죠. 번호는 네 번째. 자, 네 번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비탈. 자, 오비탈은 한 단어로는 이제 확률을 뜻하는 건데 이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n은 1이고 l은 0이고 ml도 0이에요. 자, 이 값을 이게 변수니까 대입을 했지. 어디다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을 한 거야. 그래 놓고는 그게 이제 확률의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은 몰라도 되지만 그 식에다 대입을 해놓고 점을 찍으라고 한 거예요. 자, 점을 찍으라 그러니까 컴퓨터 점을 찍었어요. 어떻게 점을 찍었냐면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새카맣게 점을 찍어 놓은 거야. 물론 3차원으로 그리자면 원자핵이 가운데 있을 때 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X축이 되고 Y축이 되고 G축이 되고. 컴퓨터 점을 막 찍어 놓은 거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겉에가 굉장히 샤프해.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이렇게 점이 찍혀진 거야. 그럼 우리 샤프니까 S라 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주양자수가 1이라서 이제 1s 오비탈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대한 오비탈이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점이 안 찍혔죠? 그럼 확률이 0이라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가 점을 찍으라고 명령을 내릴 때 조건을 달아놨어. 어떤 조건을 달아놨냐면 그냥 찍지 말고 확률이 90% 이상. 여기서 확률은 뭐죠?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야. 알았지? 확률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 자, 그 확률을 갖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점을 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비탈의 첫 번째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오비탈이든 경계가 없습니다. 자, 경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끝이 어딘지는 몰라. 알겠지? 단지 이런 부분에 점을 안 찍힌 이유는 확률이 작아서 점을 안 찍어 놓은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을 S오비탈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원자 핵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 가면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점에서
확률이 동일해요. 그게 구형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방향에 관계없이 거리가 같으면 그 확률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뭐라 그러냐면 방향성이 없다.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방향성이 없다는 게 뭘 뜻한다고? 방향에 관계없이 확률이 동일하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럼 뭐는 같아야 돼? 거리는 같아야 돼. 알았지? 원작에서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동일하게 확률이 같은 거리에서 같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점을 찍어 놓은 게 이렇게 된다면 이제 변수죠. 양자수를 바꿔본 거야. 2에다가 L은 0도 있고 1도 있으니까 그러면 ML은 뭐 당연히 0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찍었어, 점을. 여기 왔어?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새카맣게 찍혔죠. 여기 찍어 놨습니다. 자, 물론 축도 동일해요. 축은 XY 지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쪽은 G축이 되겠죠. 그랬는데 모양이 동일하죠? 어떤 모양이야? 구형의 모양. 사이즈 좀 커졌어요. 응?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구형이구나. 그래서 ES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구형이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건 단면을 그려놓은 거야. 단면. 자, 단면 그려놨는데 희한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안쪽에 허연 부분이 하나 있지. 안쪽에 허연 부분. 이건 정말로 점을 안 찍어 놓은 거야. 그럼 왜 점을 안 찍었을까? 여기선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0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곳을 뭐라 그러냐면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마디라 그러면서 확률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1S나 2S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Y축이 확률이고요. X축은 원작에서 거리 R이라고 해볼게. 그럼 Y축 확률. 어떤 식의 그래프 나오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 ES예요. 자, ES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옵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아까 이제 허연 부분 있지. 그 허연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야. 0이겠죠, 여기가. 이게 거리 R이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 허연 부분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지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마디가 그림의 그 단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래프 상에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주양자수를 3으로 바꾸고 그러면 부양자수, 방향자수가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겠죠? ML은 0이에요. 자, 그래도 또 찍어요, 또.
자, 그래서 요번에는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혔어요. 뒤집고요. 또 이쪽에도 새카만 게 다 점이에요. 점. 자, 다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점을 다 찍어 놨는데 이제 축을 따지면은 이렇게 축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축 하나, 이렇게 축 하나. 자, 원자핵을 중심으로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g축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어떻게 됐죠? 좀 더 커졌죠. 그지? 왜? 이거 주양자 수가 3이니까 3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마디가 몇 군데 생겼어요? 마디가 두 군데 생겼죠.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안쪽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발견되지 않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래프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자,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곳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공통적인 건 뭐지? 자, 보자. 자, 우리 S오비탈 3개를 그려봤는데 공통적인 게 뭐니? 모양이야, 모양.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구형의 모양인 거야. 차이점은 1S, 2S, 3S에서는 1S는 안쪽에 마디가 없는데 2S와 3S는 안쪽에 마디가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이 마디는 어디에도 보여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상에서도 마디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은 주양자수 2일 때는 L이 0도 있고 1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뭘 대입을 했냐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L에다 2를 대입하고 그럼 ML은 몇 개 있어요? ML은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지. 그지?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L을 바꿔가면서 이제 점을 찍었겠죠. 왜냐면 ML이 세 가지니까. 알았지? 자기항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점을 찍었더니만 점이 어떻게 찍혔냐면 점이 이런 식으로 찍혔어요.
깔끔하진 않은데 막 이렇게 사실은 점을 찍을 때 막 퍼져서 찍었어요. 맞지? 그러니까 점이 되게 지저분하게 찍혔어요. 깔끔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대충 이런 모양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모양인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아령 모양이라 그래. 아령 모양. 세상에 이런 아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령이라고 가르쳐. 정확히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이런 아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아령 없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귓볼 알죠? 로브. 영어는 로브라 그러는데 귓볼이야, 귓볼. 귓볼이 동글동글해, 안 동글해? 동글동글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생겨버린 거야. 알았어? 그럼 그 S 오비탈과는 완전히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부터 다른 오비탈들은 이 귓볼이 말이야. 귓볼이 두 개가 있다가 네 개가 있다가 또 8개가 이제 2배씩 늘어납니다. 알았어요? 근데 일단 모양이 좀 S 오비탈과 다른 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P라고 하면 이게 중요하다. 동그랗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프린스플의 약자를 따서 P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P가 되죠. 근데 어디에 놓여 있어요? 보니까는 지축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축을 갖다 이제 지축의 중심축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P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기양자수가 몇 개 있냐면 0도 있고 플러스 1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대입을 했더니 뭐가 바뀌었냐면 축이 바뀐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귓볼 하나. 여기에 또 동그랗게 귓볼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자, EP는 EP야. 근데 중심축이 뭐가 되냐면 X축이 되는 거죠. 그럼 EPX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또 찍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Y축. 찍힌 겁니다. 어디에 놓여 있어요? 지금 Y축에 놓여 있죠. Y축. 그렇게 되면 얘는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인데 Y축에 걸쳐져 있다. 그래서 EPY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P오비탈에선 이 원적이 여기거든. 이쪽으로 가면 전자가 발견돼,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발견돼, 안 돼? 발견되지 않지. 이걸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같은 거리일지라도 방향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P오비탈은 뭘 갖게 되냐면 방향성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방향성이 있다. 알겠지?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내가 한 게 지금 그린 게 뭘 것 같아요? 면 같지 않아? 면? 그치? 무슨 면이야? 수학에서 이런 걸 무슨 면이라 그래? XY 면이라 그러죠? 공간적으로는 X하고 Y 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이라고 해서 XY 면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면이 되냐면 이게 마디면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피오비탈은 이 귓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귓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으면은 얼마가 되냐면 이와 같이 하나의 마디면을 갖게 돼. 알았지? 그럼 여기도 이제 뭐 안 그려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마디면이 하나 있겠지. 그지? 또 여기 어디 있니? 여기는 이렇게가 있겠구나. 가운데 이렇게 잘라내는 거니까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또 마디면이 하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피오비탈의 특징은 마디면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야.
자, 근데 그 마디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마디면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알았죠? 마디면을 물어보진 않아. 왜냐하면 아직은 화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깊게 배우는 분야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방향성이 있다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로 그래프가 있겠네. P도. 자, P도 있는데 P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확률. 그다음에 여기는 거리. R.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그럼 봐봐봐. 이 그림하고 우리가 금방 S에서 배웠던 이 그림하고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러니까 그래프만으로는 야 이게 무슨 오비탈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그러면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거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모양입니다. 모양. S오비탈 동글, P오비탈 귓볼 두 개. 알았지? 자 그러면 D오비탈도 있겠지. D오비탈은 안 배워. F오비탈도 있겠지. 그것도 안 배워.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거 어디 언제 가면 배워? 저기 대학교 가면 배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거 간단히 얘기해 줬을 거야. 이게 귓볼이 두 개인데 그 다음 오비탈은 귓볼이 몇 개가 돼? 네 개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귓볼. 그 다음 오비탈은 귓볼이 8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점이 찍히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P오비탈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비탈 배웠잖아. 오비탈 이제 오비탈 배웠는데 현대 이제 원자 모형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모형을 구름 모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현대 원자 모형을 구름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봐봐. 이게 원자 모형, 원자 핵이야. 근데 한 원자는 1S도 있고 2S도 있고 3S도 있고 다 있어. 알았지? 그럼 이제 여기 1S 그려. 1S 그리면은 1S는 이렇게 그려줘. 점이 찍혀질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자, 2S. 또 2S 또 찍혀져. 그럼 2P 있어 없어? 2P 있겠지? 그럼 2P는 이렇게 찍혀져. 3S는 또 이렇게 막 찍혀져. 3P도 있겠지? 막 찍어. 그럼 결국은 모든 오비탈을 전부 다 오버랩을 시켜버리면 뭐만 보이니? 점만 보여. 알았어? 그러면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전자는 아닌 거지. 이 점이 의미하는 건 전자야, 확률이야.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뭐처럼 보여? 구름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구름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비탈을 봤어요. 자, S오비탈, P오비탈을 봤는데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야. 왜? 어차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확률이긴 하지만 걔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야. 마치 주양재수가 1일 때 에너지와 2일 때 에너지와 3일 때 에너지가 다르다면서요. 그죠?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달라요. 알았지? 그래서 이번에는요. 5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예. 한다고 돼. 예.
자, 오비탈 에너지 G를 보는데 일단 우리 앞에서 보의 원자명에서 어떤 원자에 관한 얘기 배웠죠? 무슨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가 있어요. 자, 에너지 준위 그래프는요. 뭐 동일합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n이 1일 때, n이 무한대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준위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n이 2일 때고, n이 3일 때고. 알겠지?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1s 있어요, 1s. 1s가 에너지 준위가 여기야. 어차피 수소 원자 전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ES, EP. 이게 ES고 얘가 EP야. 여기야. 3S, 3P, 3D까지 써보자. 자, 3S, 3P, 3D까지. 결국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 에너지 준위가. 전부 다 주, 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 알겠지? 그래서 수소 원자는 1S가 제일 작고요. 2S, 2P는 같아요. 3S, 3P, 3D는 이렇게 됩니다. 수소 원자. 왜 그러냐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알았지? 근데 원자들이 전자가 하나밖에 없니?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니? 수소를 제외하면 하나 이상이야. 헬륨만 하더라도 몇 개니? 2개. 맞지? 헬륨만 하더라도 2개야. 그래서 이런 원자들을 다전자 원자라 그래요. 두 번째, 자, 다전자 원자도 n이 1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네, 다 불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n이 2, n이 3, n이 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1S야. 여기가 1S. 자, 요 값이 1S야. 자, 2S예요. 2S면은 여기가 2S예요.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 간의 반발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껍질에선 오비탈이 2개라면 2개가 똑같은 에너지 준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ES하고 EP가 갈라지는 거지. 이렇게. 여기 EP야, EP. EP 오비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야. 알겠죠? 자, 3S. 3S. 3P가 있어요. 3D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양자 수가 3일 때는 3S, 3P, 3D밖에 없잖아. 그지? 4. 여기 4S. 뭐 이런 식으로 4S 다음에 4P가 있겠죠? 4P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 순서가 이렇게 돼. 1S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엔 2S하고 2P 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3S하고 3P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잘 보자. 자, 3P 다음에 4S니 3D니? 그렇지, 4S. 4S가 되고 그 다음엔 3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에 대한 에너지 준위는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냐면 일단 수소 원자부터 보면 수소 원자가 전자가 2에 있다가 1로 올 때 2에서 1로 올 때는 자, 이렇게 해서 2에서 1로 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온다. 하나만 나오겠지. 2에서 1인데. 그런데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2에서 1이 이렇게도 2에서 1이죠. 맞지? 근데 2P에서 1로 떨어져서 2에서 1이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빛이 몇 가지 종류가 나와야 돼? 2가지 종류. 여기서도 빛이 나오고요.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에서의 차이점은 다전자 원자는 뭐가? 선 스펙트럼. 수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선 스펙트럼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게 다전자 원자에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 한 개 배웠어, 안 배웠어? 한 개 배웠지? 어떤 한 개였지? 선 하나가 여러 개 갈라지는 현상을 설명 못 한다면서요. 설명 가능해, 안 가능해? 이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오비탈, 그러니까 ES와 EP의 에너지 주기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선 하나가 언뜻 보면 하나 같은데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설명이 안 되던 그러한 사실들이 설명이 되지는 게 뭐죠? 바로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봤습니다. 이 에너지 준위를 갖다가 이제 한 이유가 뭐 있냐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배치를 시켜야 돼. 그러면 6번째입니다. 마지막 얘기예요.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 자, 전자 배치는 세 가지 룰을 따라가. 첫 번째. 자, 첫 번째 룰이 뭐냐면 싸움의 원리. 자, 싸움의 원리는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높은 오비탈 순으로. 그러니까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진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순서는 되게 기억하기 되게 쉬워. n이 1일 때 1s만 있겠죠. n이 2일 때 2s하고 2p가 있겠죠. n이 3일 때 3s, 3p,
3D가 있을 거예요. n이 4일 때 4S, 4P, 4D, 4F까지 써볼게. 그 다음에 n이 5일 때 OS, OP, OD, OF까지. 여기까지만 써봅시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화살표.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 1S, 2S, 2P, 3S, 3P, 다음에 4S, 3D, 4P, 5S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이게 이제 채워지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걸 n 플러스 L룰이라고 그럽니다. 자, n이 뭐냐면 주형자 수지. n이 주형자 수야. L은 부양자 수. 알았지? n 플러스 L룰은 이 두 가지 숫자를 더해가지고 이제 어떤 룰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봐봐. n 플러스 L이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작다. n 플러스 L이 작으면 에너지 준위는 작은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L 값이 같을 수도 있잖아. n 플러스 L이 같다면 주양자 수가 작을 때 에너지 준위 값이 작다. 이런 룰이에요. n 플러스 L이 작으면 에너지 준위가 작고 n 플러스 L이 같으면 n이 작을 때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야. 그럼 잘 보자. 자, 우리 1S부터 한번 써보면 1S 자, 보세요. 선생님이 밑에다가 n 플러스 L 값을 한번 써볼게. 자, 1S는 얼마일까? 1. 주양자수 1에다가 부양자수 0이니까 1이지. 2S는 얼마이고? 여러분이 대답해요. 2S. 2. 2P. 2P. 2P는 3. 자, 주양자수인데 부양자수가 1이니까 더하면 3이지. 자, 3S는 3. 그렇지. 두 개가 3이네. 자, 3P, 4S 얼마예요? 4. 그렇지. 3D, 4P 얼마예요? 그렇지. 5. 자, 그럼 보자. n 플러스 L이 작을 때 에너지 준위는 작다. 근데 n 플러스 L이 같다면 주양자 수가 작은 애가 에너지 준위가 작다는 뜻이지? 그럼 2P하고 3S는 n 플러스 L이 같아 안 같아? 같으니까 뭐가 더 에너지 준위가 작아야 돼? 2P야 3S야? 2P지. 두 번째 규칙이잖아. n 플러스 L이 같으면 주양자 수가 작을 때 에너지가 작다는 게 두 번째 규칙이라고. 그다음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이런 규칙이죠. 결국 에너지 준위의 값을 가지고 이런 규칙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오비탈이 있으면 오비탈 한 개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지냐면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진다. 그래서 S 오비탈에 2개 채워지고요. P 오비탈 몇 개 채워져야 돼? 6개지. 왜냐하면 방향에 따라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2개씩 채워주면 6개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D 오비탈은 10개. 자, 이게 결론이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오비탈 한 개는 전자가 2개씩 채워진다. 알았지?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세상에는 똑같은 전자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뭐 사람 사는 사이고 똑같지 뭐. 똑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뭐 똑같은 사람 보면 죽는다면서. 그거 알아? 그쵸? 뭐지? 그 똑같은 애들을 뭐라 그러냐? 지나가다가 나랑 똑같은 애가 있어. 그 똑같은 애를 뭐라 그러지? 아, 까먹었다. 어떻게 내 세포 죽었어. 뭐라 그러더라? 도플갱어. 도플갱어 들어봤어? 그 똑같은 사람이 도플갱어잖아. 그래서 그 도플갱어 보면 죽는다며.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대. 그렇다 그러는데 도플갱어 저기 이거 어디야? 그 구글에 치면은 뭐 되게 많이 나와 그런 스토리가. 전자도 그렇대. 세상에 똑같은 전자가 없대. 그럼 보자. 전자를 표현해주는 숫자가 있어요. 양자수거든. 자, 봐봐. 전자를 표현하는 숫자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까지 해서 요 4개가 한 조합이야. 마치 여러분을 표현해 주는 게 있죠? 뭐뭐 있어요? 성별, 그잖아. 그 다음엔 키, 주민등록 번호, 뭐 여러 가지가 여러분 하나를 표현하잖아. 요즘에 가끔 이제 여러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은 어른들은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카드에서 전화하면 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요따위 소리 한다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어떻게 되냐? 주소가 어떻게 되냐? 물어본다. 똑같아. 이 숫자 4개로 전자 하나를 표현해 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봐. 1, 0, 0까지 썼어. 이거 뭐니? 1, 0, 0이면 뭐야? 모으기는 1s 오비탈이지. 1, 0, 0이잖아. 그러니까 1, 0, 0이면 1s 오비탈인 거야. 그럼 양자수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플러스 2분의 1까지 쓰면 하나의 전자를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1, 0, 0까지는 같아도 돼. 그런데 뒤에 값이 같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세상에 없대요. 이런 전자가. 그러니까 스피니 양수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잖아. 알았지? 그러면 얘는 다른 전자인 거야. 1, 0, 0 플러스 2분의 1. 1, 0, 0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른 전자. 알았지? 그럼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업다운으로 2개까지밖에 못 채워지는 거야. 왜 2개까지 못 채워지는지 알겠어? 자, 3개가 채워지는 순간 같은 전자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전자네? 안 돼. 같은 전자네? 얘랑? 안 돼. 그지? 딱 몇 개까지? 2개까지. 결국 스핀 양자수가 2개이기 때문에 오비탈에 2개가 채워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룰.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자. 자, 세 번째. 훈투의 규칙. 훈투 규칙이라고 해요. 훈투 규칙. 자, 훈투 규칙은 뭐냐면은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전자 배치를 했는데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한 배치이다. 다시 말하면 홀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EP가 있어요. EP의 전자가 3개 있다고 하자. 오비탈 3개죠. p 오비탈. 그지? 그런데 이걸 채울 때 방법이 말이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훈투기칙에 의하면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얘는 홀전자가 몇 개예요? 3개. 얘는 홀전자가 1개.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 규칙에 의하면은 어느 게 안정하다고? 안정한 전자 배치는 오른쪽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거기에 반해서 홀전자가 1개 있을 때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응? 올라가잖아, 들뜬 상태는. 흡수해야지. 자, 들뜬 상태는 에너지 높은 거야. 낮은 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자, 따라서 홀전자가 3개였다가 홀전자 1개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온투기층은 이와 같이 홀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전자 배치의 룰을 배웠으니까 뭘 해봐야 돼? 전자 배치를 해봐야지. 그지? 잠시 쉬었다가 전자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 저기 쉴 때 그 필리핀 가서 찍은 사진 보여줄까? 다이빙 사진? 관심 없어? 선생님이야. 멋있지? 멋있어? 거북이. 요번에 보는 거북이. 불쌍해. 등이 다 까졌어. 있지? 아, 또 있는데. 다음에 또 내가 동영상 만들어 보여줄게. 관심이 없구나. 이것도 관심이 없고. 얘는 관심이 좀 있나 모르겠네. 전자배치 할까? 응? 자, 그럼 해보자. 배웠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자배치를 할 거예요. 자, 몇 가지만 해볼게. 산소, 그다음에 뭐 인도 좀 해볼까? 그다음에 염소도 좀 해보고 칼슘까지 네 가지 좀 해볼게요. 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산소 8번, 이는 15번, 염소 17번, 칼슘 20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전자수잖아. 그지? 전자수니까 그대로 8개죠? 그러면 1s2, 2s2 몇 개 남았어요? 4개. 자, 4개 남았으니까 2p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 1s2, 2s2죠? 2p6네요. 그죠? EP6. 그 다음에는 3S2까지 하면 얼마 남아? 5개, 아니다. 몇 개 남아? 3개 남죠?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3P3로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 염소 17개. 3P 하면 몇 개 돼야 돼? 5개. 자, 칼슘 20개. 3P6까지 하면 2개 남죠? 그지? 3P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 자, 전자배치 끝났어요. 그럼 전자배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전자배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원자과 전자. 몇 개냐, 원자과 전자가. 자, 그럼 원자과 전자가 뭐였죠?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아니었어? 그지? 그럼 몇 개야? 아니요. 마지막 껍질이니까 6개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는 몇 개야? 5개. 염소는 몇 개가 돼? 7개. 여기는 2개. 됐나요? 자, 그리고 전자배치를 하고 나서 홀전자를 보는 거예요. 홀전자. 자, 봐봐. POBT의 전자 4개지. 그럼 POBT 전자 4개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2개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P는 몇 개야? 홀전자. P. 자, POB탈의 전자 3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줘야지. 이게 혼투기 치기잖아. 그럼 몇 개가 돼? 3개. 자, 염소 몇 개야? 응?
뭐라고? 한 개, 그렇지. 한 개. 자, 칼슘 몇 개예요? 응? 없어요. 그렇죠. 잘했어. 자, 그래서 훈트 규칙은 이런 어떠한, 그 위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규칙은 이런 전자배치를 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자, 다음 주 우리 볼 때까지 숙제는 1번에서 20번까지를 전자배치를 다 해오고 원자과 전자와 홀전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해 오는 게 숙제예요. 몇 번에 몇 번까지? 1번에서 20번까지. 알았지? 전자배치 쭉 하는 거야. 선생님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 여기가 몇 개 있어야 돼? 20개가 있어요. 20개. 1번에서부터 20개. 자, 한번 해보세요. 지겨워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안 지겨울 건데 처음이라. 처음에는 뭐 그게 지겹진 않으니까. 다음 주에 검사할 거야. A4에다 딱 그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와야 돼. 다음 주니까 뭐 내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죠? 내일은 할 일도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자배치 하고 학원 가야지. 전자배치 딱 20개 하고 오시면 됩니다. 왜 문제도 내줄까? 그건 싫지? 그래. 문제는 안 내줄게. 문제는 내일 진도 끝나고 내줄게.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였냐면 이제 어디서부터였냐면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세 번째 얘기였죠. 현대 원자 모형. 알았지? 현대 원자는 본 거고 현대 원자 모형은 결국 오비탈과 오비탈의 전자 배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주기성을 봐야 돼요. 네 번째. 자, 이 주교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원소는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제가 총 몇 개 썼냐면 총 10개 쓴 거예요. 10개. 20개. 알았지? 20번까지입니다. 그래. 자, 그러면 먼저 자, 주기하고 족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가 이제 뭐냐면 족이죠, 족. 족은 세로예요, 세로.
자, 그럼 세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자과 전자. 다른 말로는 최외곽 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 그럼 봐봐봐. 1족이면 한 개 있다는 뜻이지? 2족이면 두 개 있다는 뜻이야. 13족 몇 개 있대? 13개야, 3개야? 3개야. 그래서 옛날엔 여기가 뭐 3A, 여기 3B 이랬다고. 헷갈리잖아. AB가. 그러니까 2를 붙여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3개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는 같은 그 말인데 딱 한 족만 달라요. 18족. 자, 이 18족은 최외곽 전자 8개야. 근데 원자과 전자는 0개라서 영족 기체라고 해요. 자, 왜 그럼 얘가 영족이냐면 최외곽 전자는 8개라 그랬지? 그런데 왜 영족이 되냐면 이 원자과 전자는 성질을 결정한다 라고 보면 돼. 성질을 결정한다. 자, 18쪽 영족 기체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죠. 비활성 기체. 자, 비활성 기체가 뭐야? 비활성 기체는 활성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반응을 안 하는 거지. 얘는 안정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럼 왜 안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껍질에 8개인데 그 다음 껍질엔 전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이 없는 전자, 0개의 전자가 결국 이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소들이 반응을 할 때는 전자를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반응을 안 한대. 왜? 맨 바깥 껍질에 0개니까. 그리고 영족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족 원소로 해요. 동족. 이 동족은 말 뜻 그대로 패밀리. 자, 영어 좀 하시죠? 자, 패밀리 네임 하면 그게 뭐죠? 라스트 네임이야, 퍼스트 네임이야?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라스트 네임. 그지? 다른 말로 기븐 네임. 또 다른 말로 패밀리 네임. 성. 알았지? 김모식이야, 그럼 김씨. 그지? 그다음 뭐 박모식이야, 그럼 박씨. 그렇게 되잖아. 그럼 얘들도 성이 있어요, 성이. 그게 뭐냐면 일족은 수소를 빼놓고는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 자, 그럼 알칼리의 뜻을 알면 되는데 알칼리가 뭐를 알칼리라고 그러냐면 물에 잘 녹는 염기를 통틀어서 알칼리라고 해요. 물에 잘 녹아야 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물에 잘 녹는 거야, 안 녹는 거야? 물에 잘 녹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띄어. 그 다음에 이족을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그래서 이 알칼리 토금속은 자, 염기성은 똑같아. 근데 땅에 많이 있다고 해서 알칼리 토금속이야. 땅, 지각, 우리. 여기 땅 파면 나오는 게 알칼리 토금속이죠. 그 다음에 쭉 가세요. 17쪽이 있어요. 17쪽. 뭐 브로민도 있고, 뭐 아요딘도 있고 그래요. 얘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자, 화학 1에서는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성질은 특히 다루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겨울방학 때 만약에 수강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얘네들 다 다루게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주기. 주기는 가로.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는 이제 가로를 뜻하는 건데 얘들은 전자 껍질 수야. 이런 거지.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야. 2주기는 껍질이 2개예요. 3주기는 껍질이 3개예요. 그럼 점점점 뭐가 커지나?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반지름이 점점 커지지. 크기가. 알았지? 그래서 전자 껍질은 영향을 주는 그런 애가 전자 껍질입니다. 아셨죠? 그럼 보자. 자, 이렇게 배웠으면 어떤 원소가 있어요. 임의의 원소 A, B입니다. 얘들은 이렇게 돼 있어. 전자 배치가. 자, 그러면 A는 몇 쪽이 몇 쪽이라 그래야 돼? 응? 그렇지. 2주기. 몇 쪽? 그렇죠. 15쪽. 자, B. 몇 쪽이 몇 쪽? 껍질 3개니까 몇 쪽이? 3쪽이 몇 쪽? 그렇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보고 나서 몇 쪽이 몇 쪽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주기율표 자체가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주기율은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율은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다 썼죠? 음. 자, 보자고요. 주기율에서 제일 중요한 분류는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에 있어. 어렵지 않아요. 13이죠, 이거. 그치?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붕소가 있어, 붕소가. 붕소가 있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쭉 내려보면 내려보세요. 제가 쭉 내려보면 여기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금속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전부 다 비금속이 됩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수소는 뭐에 해당하냐면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붕소는 비금속으로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분류, 금속과 비금속의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응? 자, 금속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우리가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금속, 비금속. 자, 일단 물리적인 성질부터 보자. 금속은 눈으로 볼 때 광택이 나, 안 나? 번쩍번쩍 빛나요. 비금속은요, 광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음, 또 금속은 전기, 열, 전도성, 우수하다. 알겠지? 그러니까 전기하고 열을 잘 통해요. 거기에 반해서 비금속은요, 성이 없어요. 없어요. 알겠지? 다음, 자, 금속은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알겠죠? 녹는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속들은 25도씨에서는 대부분 뭐로 존재하냐면 고체로 존재해요. 뭐 아닌 애들도 있긴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자,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 있지? 뭐지? 그래요. 다 고체. 그다음에 비금속은 이게 이제 비금속은 분자성 물질이야. 예를 들어 산소는 산소 물질 두 개가 붙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지. 분자성 물질.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는 일기 약해요. 그래서 분자성 물질이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일단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화학적인 성질들이야. 지금 요거는 물리적 성질. 금속은요, 비금속에 비해서 얘는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럼 반면에 비금속은요, 전자를 잃지는 않지만 전자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기 쉽다. 다음, 자, 금속에도 대표적인 성질이 있어요. 산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내놓는다고 저기 들었죠? 혹시 수소 기체. 금속은 산과 반응했어요. 산은 이제 이거 염산, 황산 이런 것들을 산이라고 그러거든. 이런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내는. 그래서 반응식을 좀 써줄게요. 이게 마그네슘인데 염산이 HCl이야. 두 개 HCl가 만나면
MgCl2가 되면서 수소기체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금속 산화물이 있어요. 그 금속 산화 되게 많아요. 산화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있거든. 얘들은 염기성을 띠요. 왜 염기성을 띠냐면 예를 들어 Na2O는 산화 나트륨이야. 얘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NaOH. 그럼 이 NaOH가 뭐냐면 염기거든. 그러니까 금속 산화물이 물에 들어갔을 때 염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염기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비금속 산화물은 뭐가 되냐면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을 띱니다. 대표적인 비금속 산화물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뭐 있을까? CO2. CO2가 물에 들어가죠? H2CO3가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탄산이야, 탄산.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금속을 이제 우리가 산성 산화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다 반대죠, 반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기율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주기율표상에서의 어떤 주기성이야. 다시 말하면 성질이 반복이 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주기성이다. 자, 주기성인데 이 주기성은 뭐냐면은 한 단어로 줄이면 되풀이. 되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되풀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야.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서 이런 걸 주기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주기성에서 몇 가지를 배우냐면 우리는 주기성을 유효 핵전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배워요.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몇 개 안 배운다, 그지? 세 개, 세 개 배워요. 유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유효 핵전화라는 걸 좀 봐야 될 텐데, 유효 핵전화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 이거지, 유효 핵전화. 첫 번째. 줄여서 G라 그러고 이거는 EFF니까 effective라는 뜻이야. effective, effect라는 단어는 알지? 영향을 준다 이런 거. 알았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실제 원자에게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아닌 거예요. 일단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원자핵이 플러스 12를 띈다고 합시다. 전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전자가 이렇게 있어. 전자가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끌어당길까요? 밀칠까요? 당연히 끌어당겨야 되지 않겠어? 왜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비리는 끌어당기잖아. 그럼 이게 이제 힘 F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힘 F가 이게 전기력이에요. 인력. 그 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럼 힘 F는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쓴다. 삐지냐. K. 그 K가 그냥 상수야. 어떤 상수인지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여기 R은 거리의 제곱. Q1, Q2는 전하량.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엔 반비례하고요.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해요. 이게 이제 전기력이야. 얘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원자핵은 플러스 11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Q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 하자. Q2에 얼마 대입해야 돼? Q2는 플러스 11을 대입하면 되겠지. 원자핵이 플러스 12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런데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플러스 11만큼 못 느껴요. 어떤 애가 이전자가 그러니까 이전자에 작용하고 있는 전기력은 플러스 11에 해당하는 전기력은 아닌 거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뭐 플러스 5에서 뭐 플러스 6 정도의 전기만을 느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지금 이 전하량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핵의 전하는 아닌 거지. 전자가 느끼는 전하야. 전자가 느끼는 전하. 그래서 이걸 유효 핵전하라고 해요. 요만큼을. 자, 유효 핵전하가 뭔지 알겠어요? 유효 핵전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냔 말이야, 왜? 분명히 여기는 플러스 11인데 왜 얘는 유효 핵전하가 실제 전하보다는 작게 전자가 느끼냐 이거지. 근데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전기력은요 잡아당기는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밀치는 반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 전자한테 뭘 작용하냐면 반발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게 밀쳐내는 거야.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막 밀쳐내니까. 그러니까 결국 원자핵이 전자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는 거지? 이렇게 가리는 거야. 가린다고. 가린다가 영어로 스크린이야. 스크린. 우리 볼 때 영화 보는 그 스크린 말고 스크린은 뭐냐면 뭘 막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크리닝 이펙트. 알았지? 스크리닝 이펙트인데 그 스크리닝 이펙트를 해석을 하면 가리움 효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리움 효과가 있어요. 필리핀 가서 하도 영어를 썼더니만 영어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모르지. 한영어 하잖아. 웬만한 영어 선생님도 영어 잘해. 진짜인데. 그런데 해석이 안 돼. 이게 뭔 뜻인 줄 아는데 그냥 그런 뜻이야. 가렴 효과. 알았지? 가렴 효과인데 이 가렴 효과는 이거죠.
어디에 있는 전자예요?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에 있는 전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알았지? 전자가 있어. 일렉트론. 이게 안쪽. 둘 사이에 반발 작용이. 바깥쪽. 보다 감소시키는 핵의 전하량이 실제 전하량보다 감소되는 현상. 자, 뭐라고요? 가렴 효과는 반발에 의해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항이 실제 전하보다 감소되는 현상을 갖다 가렴 효과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가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자들이 원자핵과 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기성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주기성 중에 유핵 전하가 맨 짱이야. 이걸 이해를 잘하면 뒤에 나오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자, 내일 오면 이거 마저 하겠다, 그죠? 이거 마저 하고 그다음에 또 숙제 나가고 그럴 겁니다. 아셨죠? 그 2단원 얼마 안 남았어요. 맞지? 우리 수업 얼마 한 지 안 됐지만은 이 정도 이론을 갖다 여러분이 정리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틈틈이 문제 좀 풀어. 풀어 보겠어 이것들. 자, 내일 봅시다. 내일 2시입니다. 알았죠? 점심 맛있게 먹고 내일 2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사한들 가져왔니?